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1단원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인데 아우 지쳐 힘들어. 나는 연속해서 3시간을 떠들고 있으니까 지치긴 하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카메라 조금 높이만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오, 됐어요. 좋아. 좋았어. 요 정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거는 47페이지부터 이제 끝까지 몇 장 안 남았는데, 몇 장 안 남았어요. 예, 몇 장 안 남았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설명 잘 들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에 별 이상이 없네요, 보니까. 자, 책의 본문에, 그 페이지 본문에 유효 숫자라고 하는 용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유효숫자의 정의를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값이나 그 윗줄 끝에서부터 밑줄 칩니다. 측정값이나 계산값에 의미 있는 자릿수. 이걸 갖다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네, 유효 숫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자가 최대한 가늠하여 읽어낸 숫자의 자릿수, 이걸 갖다가 바로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릿수가 표준말이 맞아요? 자릿수가 맞아요? 자릿수가 맞죠? 미안해요. 여기 위에가 틀렸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자가 있는데요. 자가 있어요. 자를 가지고 자의 눈금이 있어요. 1cm, 여기 2cm, 3cm 이렇게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연필 한 자루의 길이를 측정하려고 연필 밑에다 자에다 갖다 댔어요. 자로 잽니다. 연필이죠. 예, 연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연필 심의 끝이 어디에 와 있나 쭉 보니까 한 요쯤 와 있네요. 요쯤. 자, 여러분이라면은 자의 눈금이 1cm 단위로 되어 있고, 지금 보는 바와 보시는 그림과 바와 같이 어떻게 눈금으로 딱 읽는다 그러면은 이 연필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라고 있겠어요. 확실히 2cm는 넘는 거는 확실하고 3cm는 못 넘고, 그쵸? 그 다음에 2와 3의 중간보다 좀 더 나가니까 대충 한 2.6cm라고 여러분들이 일명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록까지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6cm에서 요 2.6이라는 숫자의 유효 숫자가 몇 자리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여기 위에 정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자가 최대한 가늠하여 읽어낸 숫자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2하고 6하고 이 두 자리가 바로 유효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의 유효 숫자 자릿수는 2자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자,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일명 매스 실린더라고 하는 액체를 담아가지고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 유리 도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밑에 그림이 잘렸네. 조금만 내릴게.
자, 요렇게. 우와. 됐어. 요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메스 실린더가 있는데 여기에 교수가 어떤 특정한 액체를 담았어요. 담아서 여기에 만약에 요쯤에 액체가 딱 왔다는 거야. 근데 눈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1.0 밀리리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1, 1.2, 1.3, 1.4 밀리리터의 단위로 눈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0.1 단위로 눈금이 그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에 액체의 눈금을 잘 보면 한 1과 1.2와 1.3 사이에 거의 중간 정말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담긴 액체의 양을 얼마로 측정해야 되냐 물어보면 1.2는 당근 넘고 그 다음에 3이나 2 사이 중간에 딱 있는 것처럼 보니까 1.25 밀리리터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시면 되는데 이때 1.25라고 하는 숫자, 요 측정값의 유효수는 몇 자리냐 물어보면 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유효자라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효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문제는 유효자가 숫자가 아닌 0, 일반적인 숫자가 아닌 0일 때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고 고려시대 때 역사서에 보면은 수나라 대군, 당나라 말고 수나라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나라 대군이 대략 역사서에 3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30만 명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만 명의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쓰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여기까지 30만 명 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자, 이 30만 명 이렇게 셌던 걸까? 갑자기 저기 그 고려 국경에 중국이랑 맞던 고려 국경에 어떤 이제 이 역사 기록한 이 역사자가 막 달려가가지고 중국 군대가 막 온다 그러니까 수나라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딱 국경에 기다리고 있다가 수나라 군대가 딱 보이니까 잠깐 너희 스톱 서봐 멈춰 이쌍 멈춰 자 그냥 들어오지 말고 나 숫자 세야 되니까 너 기준 1열 좀 더 휘청거린 다음에 앞에서 번호 시작 리얼 산스 이렇게 세가지고 정확히 아주 칼같이 30만 명이라는 걸 세가지고 역사서에다가 우리 고려에 30만 저기 수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걸까? 그 목숨 내놓고 진짜 그 리얼 산스 시켰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대략적으로 세 봤는데 30만까지는 확실하게 센 거예요. 어디까지? 요 자리하고 요 자리까지는 확실히 센 거고 여기 이후는 확실히 못 센 거야. 그러니까 30만 1024명인지 30만 109명인지 30만 5명인지 뭐 그거는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에 30하고 그 다음에 이 1자리 만수까지는 요까지는 확실하게 그래도 어림잡아서 측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숫자에서 수나라 30만 대군 할 때 이 숫자의 유효 숫자는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날 때쯤에 과학적 표기법을 얘기했죠. 과학적 표기법을 표시할 때는 3.0 곱하기 10의 5승 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적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이것도 30만 명이란 뜻이긴 한데 만자 빼야 되겠다. 미안하다. 여기서 만은 빼야 되지. 미안해요. 요렇게 해서 어떻게 요렇게 적으면 똑같은 30만 명이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게 측정을 해서 판단한 숫자는 앞에 3하고 그 다음에 0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과학적 표기법으로 쓰는지, 왜 유효 숫자를 살려서 이렇게 몇 점 몇선 이렇게 보여줘서 적어야 되는 건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요거 00000 요거는 확실하지 않은 숫자죠. 불확실한 숫자.
불확실한 자리라고 하는 부분, 이 불확실한 자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적 표기법에 넣어서는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이야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질문. 난데없이 여러분들한테 뭐 역사적인 배경 얘기 안 하고 30만 명,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이에다가 30만 명, 3빵빵빵빵빵 명 이렇게 딱 적어서 여러분들의 종이를 탁 주면 종이에 메모지에 3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줬다. 종이에다 적어서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숫자를 딱 보면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이고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뭐 수나나 대군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종이에다가 3 00000 명 이렇게 적어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냥 줬어. 그러면은 앞에 3자리는 믿을 만한 숫자라는 건 딱 느낌이 오는데 이 0이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를 판단하기에 진짜 애매한 숫자가 바로 숫자 0입니다. 이 숫자 0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유효 숫자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이제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효 숫자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47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48페이지 윗부분까지 1, 2, 3, 4, 5번에 유효 숫자 따지는 규칙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교수랑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47페이지 아래쪽 1번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하다. 따라서 0이 아닌 숫자는 다 유효 숫자는 뜻이에요. 밑에 뒤에 예시까지 다 읽어보시고 밑줄 치셔야 됩니다. 845cm라는 거에서 8, 5, 4 모두 0이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확실히 측정을 통해서 알아낸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효 숫자가 3개이고 1.34kg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봐서는 이것까지가 유효 숫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번 0이 아닌 숫자 사이의 0은 유효하다. 0이 아닌 숫자 사이의 0은 유효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606m라고 하면은 앞에 6과 뒤에 6은 확실히 측정해서 나온 건데 가운데 있는 0은 측정이 안 된 건가? 아니지. 그것까지 측정이 돼서 양이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0도 유효숫자라고 쳐서 전체는 유효숫자가 총 3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인데요. 0이 아닌 처음 숫자의 왼쪽에 있는 0은 모두 유효숫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예시를 봅니다. 0.08리터 이렇게 적혀져 있는 숫자에서 유효숫자가 몇 자리냐 물어봤을 때 3자리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0.08리터 앞에 0.0은 숫자 1보다 작은 숫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자릿수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측정해서 양값으로 파악한 값은 아니에요. 양값으로 파악한 거는 바로 숫자 8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유효숫자가 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어떤 숫자가 1보다 크면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소수점 오른쪽에 쓰인 0은 모두 유효 숫자로 간주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밑에 예시 보세요. 2.0mg. 왜 2mg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굳이 2점 딱 찍고 0까지 그러니까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거기에 0이 굳이 찍혀 있다, 쓰여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까지는 0인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mg에서 이 숫자에서 이 숫자는 2와 0 두 자리라고 이야기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2.000 만약에 2.000mg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도 0인 거 확인 끝났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도 소수점 세 번째 자리도 0인 게 확실하게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네, 그쵸. 그래서 유효자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4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40.062ml는 유효숫자가 5개이다. 왜 가운데 있는 0들이 왜 저 유효숫자인지 아시겠죠?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껴있는 0들은 다 유효숫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줄에 맨 끝에 있는 거 보면 3.040dm라고 하는 게 있는데 3.040을 잘 보면은 3과 4 사이에 있는 0은 유효숫자로 인정.
하지만 그리고 또 4 오른쪽에 있는 것도 유효숫자로 인정. 거기까지는 인정. 왜냐면은 0 다음에 그러니까 소수점 다음에 0이 굳이 적혀져 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측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0값까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숫자가 4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번의 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예시 한 번만 더 볼까요? 0.00420 MIN은 뭐냐면 영어로 minute, 분, 시간을 따질 때 따지는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0.00420분이라고 뜻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앞에 0.00은 유효숫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 자릿수, 1보다 작은 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에 불과하고, 그 뒤에 있는 4와 2와 0은 모두 측정이 된 값으로서, 측정해서 확인이 된 값으로서 유효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효숫자가 세 자리라는 거죠. 자, 이제 5번. 남은 건 5번인데 5번이 그나마 가장 아리까리 애매한 거,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읽습니다. 소수점이 없는 수에 대해서는 마지막 0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닌 다음에 0은 유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되게 어렵죠. 자, 400cm 밑에 있는 거 딱 보면은 400cm에서 4와 0과 0이 다 측정이 끝났다면은 그건 유효숫자가 세 자리인 숫자인데, 만약에 앞에 있는 4까지만 측정되고 뒤에 00은 뭐 체크가 안 된 값이야. 그건 몰라. 그냥 대충 4까지만 측정해 400cm 정도 되는 것만 확인했다는 거지. 그러면 유효숫자가 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00cm는 유효숫자가 세 자리일 수도 있지만 두 자리일 수도 있고 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400을 유효숫자를 고려해서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현하면은 한 자리일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고 두 자리일 때는 어떻게 적어야 되고 세 자리일 때는 어떻게 적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정확히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제 1.4번 다음 측정값들의 유효숫자 자릿수가 몇 개인지를 결정해서 이야기하시오. A번 봅시다. 유효숫자 몇 자리? 494cm 세 자리. B번 5.03g 유효숫자 세 자리죠. 그쵸?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0.713m, 그러니까 714까지만 그 세 숫자만 유효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그 0점은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유효숫자가 세 자리. 그 다음에 D번 0.0052kg 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5와 2만 유효숫자 두 자리. 그 다음에 원자 2.720 곱하기 10의 23승계 할 때 앞에 있는 거 2.720 이 숫자 4개 4개만 유효숫자이기 때문에 유효숫자 4자리. 그 다음에 F는 3000ml 이러면은 유효숫자가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유효숫자가 4개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책에 보시면 이런 예제 바로 밑에는 실습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실습 문제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예, 한 단원 공부하고 나면은 시간을 내서 실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시험 문제 뽑아서 됩니다. 실습 문제에서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아래쪽에 갑자기 또다시 1번, 2번, 다음 페이지까지 3번으로 무언가 이어지고 있죠, 내용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카메라 좀 뒤로. 자, 칠판에다가 좀 뭔가를 적으려면은 화면을 넓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 좀 지우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감승제가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가감승제. 이게 뭐예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가감승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물도 유효숫자를 맞춰가지고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데, 자, 덧셈, 뺄셈 계산법에서 유효숫자 맞추는 법, 곱셈, 나눗셈에서의 유효숫자를 맞추는 방법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요거의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부터 설명하는데 정말 설명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들어놓고서도 분명 주의 줬는데 또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안 하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은 교수는 조금 화를 내요. 그냥 Q 평타 W E 그 다음에 다시 평타 그 다음에 R 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D 눌러서 난 도망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한 잔을 타 마신다고 칩시다. 먼저 곱셈하고 나눗셈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커피 한 잔을 타는데 커피 가루 따로, 뭐 설탕 가루 따로, 프림 따로, 그 다음에 뜨거운 물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컵에다가 넣어서 하나씩 차례 넣어서 잘 저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커피 한 잔을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커피를 끓여서 마시려면 일단 물부터 끓여서 마셔야 되겠는데 물을 갖다가 정확히 저울로 물의 그람수를 재서 커피를 탄다고 칩시다. 커피 끓여 먹기에 필요한 물을 보통 한 180ml 180g 그 질량으로 재게 그램으로 무게를 재가지고 물을 끓였어요 교수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끓인 다음에 커피 가루를 갖다가 한 42.5g을 갖다가 탔습니다. 이거 다 무게를 저울로 잰 거예요.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설탕, 달달하게 마셔야 되니까 커피를 먹어야 되니까 설탕도 넣습니다. 설탕은 얼마를 넣었다고 해야 되나? 0.34g. 자, 요 정도를 측정해서 설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하게도 먹어야 되니까 프림을 갖다가 뭐 11.125g을 타서 커피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커피 컵을 제외하고 순수한 커피 용액, 액체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됩니다. 우리 덧셈 한번 해볼까요? 대학교에 와서 덧셈을 합니다. 참 대학교 수준 참 좋아졌어. 자, 한번 봅시다. 자, 더하면 5 6, 그 다음에 9점 찍고 3, 그 다음에 3, 2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답을 하실 때 그래요. 교수님께서 지금 만든 커피 한 잔에 컵 빼고 용액의 무게는 233.965g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맞는 정답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부터는 절대로 맞는 답이 아니에요. 유효수자를 고려하면 틀린 답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설명합니다. 이게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는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눈에 거슬리니까. 자, 질문합니다. 물은 1의 자리까지 정확히 측정을 한 거죠. 그램수로요. 그쵸? 180g. 그쵸? 하지만 소수점 이후에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얼마인지를, 즉 소수점 이후의 자리가 정확히 몇 g인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몰라요. 여기 물음표 몰라. 그러면 커피가루도 이야기할게요. 커피가루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인 5까지는 측정이 끝나서 우리가 정확히 재서 알고 있는 숫자인데 소수점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측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밑에 0.34도 마찬가지. 소수점 세 번째 자리는 몰라요. 하여튼 이 이후의 숫자 다 자릿수는 측정을 우리가 못한 것 뿐이지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측정을 못 해낸 것 뿐이야.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각각 측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모르는 부분과 확실한 모르는 부분과 확실히 알고 있는 숫자들 자릿수를 다 더했다? 그러면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는 965 이 숫자 자릿수는 불확실한 숫자와 확실한 숫자를 같이 합쳐놓은 이른바 불확실한 자리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부분을 완전히 날려서 안 써주는 겁니다. 대신 반올림만 해줘요. 반올림. 여기가 9니까 여기를 4로 반올림을 해서 교수님께서 탄 커피 한 잔은 정확히 234g
g의 커피 한 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죠? 덧셈과 뺄셈에서는 가능하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 예, 과학적 표기법으로. 즉 2.34 유효숫자가 세 자리라는 거. 요거 세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2.34 곱하기 10의 2승 g의 커피 한 잔을 타셨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자릿수, 소수점 자릿수로 통일해서 답을 정리를 해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여기다 필기 줍니다. 별표. 덧셈과 뺄셈에서는 가장 정밀도가 낮은 숫자로 맞춰준다. 하나만 더 적을까요? 사용된 숫자 중 사용된 숫자는 물의 숫자, 커피가루의 숫자, 설탕의 숫자, 프림의 숫자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낮은 숫자는 어느 거냐? 물입니다. 1의 자리까지밖에 측정이 안 됐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나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까지 측정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정밀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프림,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측정한 거, 촘촘하게 측정한 게 바로 프림이기 때문에 프림의 숫자가 가장 정밀도가 높은 값. 그 다음에 1의 자리까지밖에 터프하게 측정이 안 된 게 정밀도가 가장 낮은 숫자인 물의 값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밀도가 가장 낮은 숫자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된 숫자 중 가장 정밀도가 낮은 숫자로 이 결과값을 맞춰줘서 유효숫자 자릿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는데도 이따 곱셈 나눗셈 하고 나면은 또 난리 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미리 얘기합니다. 요거 필기한 거 잘 보시고, 자, 먼저 여기다가 뭐 하나만 미리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럼 결과값은 유효숫자 몇 자리가 나온다고? 세 자리가 나왔다고 했지. 여기 세 자리라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물은 지금 현재 유효숫자 몇 자리야? 180g이라고 딱 쟀다 그랬지. 그러면 이 0은 믿을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 물은 유효숫자 몇 자리야? 유효숫자 세 자리고. 커피가루는 유효숫자 몇 자리야? 세 자리고. 설탕은 유효숫자 몇 자리야? 두 자리고. 그 다음에 프림은 유효숫자가 다섯 자리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막 더했는데 나온 값은 유효숫자 세 자리가 나왔어요. 무슨 사용된 숫자의 유효숫자 자릿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정밀도하고 연관이 있어서 정밀도와 연관시켜가지고 결과값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렵나? 지금은 되게 쉽지. 또 이해할 만하지. 이따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래서 이렇다는 거 알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엄청 쉬운 예시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0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유효숫자가 두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좋아. 곱하기 1.000 나누기 1.0000 너무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 너무 쉬운가? 2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할게. 자, 요렇게 요렇게.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자, 다시 문제 다시 읽습니다. 즐거운 산수 시간. 자, 4.00 곱하기 1.0000 그 다음에 나누기 2.0 이거 얼마니? 일단은 정수만 얘기해 봐봐. 2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유효숫자를 고려해서 이제 답을 맞춰줘야 돼요. 자, 봅시다. 이거 유효숫자 몇 자리면 이거 유효숫자 세 자리입니다. 소수점 이하에 적혀진 0은 유효숫자로 인정한다라고 아까 규칙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유효숫자 네 자리.
요건 유효 숫자 두 자리.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된 숫자들 중에서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사용된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유효 숫자 자릿수에 맞춰서 결과를 정리한다. 두 자리로 정리한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곱셈과 나눗셈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거하고 아까 전에 여러분 커피 한 잔 덧을 뺐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그거는 정밀도가 가장 낮은 걸로 맞추는 거고,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곱해주는 숫자들의 유효 숫자가 자릿수가 가장 작은 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다예요. 자, 그리고 좀 지울게요. 필기 하나만 해둡니다. 필기 하나만. 자, 모든 숫자의 값이 정확한 완전수의 경우, 완전수의 정의가 모든 숫자의 값이 다 확실한 숫자를 갖다 완전수라고 해요. 이게 뭔지는 이따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완전수의 경우 유효 숫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수가 뭔지부터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운동장에 있는 학생을 세어보니 정확히 20명이었다. 20명. 그러니까 20명을 딱 셌으면 20.0명, 20.2명 이렇게 셀 수 있어? 없지. 딱 20명을 정확히 딱 셀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다음에 소수점 이후에 값이 확실하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 그게 완전수예요. 자, 그러면 동전 11개, 동전 10개 이렇게 얘기를 해. 동전 11개로 얘기할게. 동전 11개는 유효숫자가 두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정확히 셌을 경우에 동전 11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동전이 사실은 11.25개가 있는데 인간이 능력상 11개까지밖에 못 세서 1의 자리까지 11까지밖에 11개 하라고 하는 1개 1의 자리까지밖에 셀 능력이 못 돼서 실제로 동전이 손에 11개.25개가 있는데도 11개밖에 못 세서 지금 11개로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진짜 11개 딱 그 점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실한 숫자를 갖다가 완전수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뭘 이야기할 거냐면은 여러분 1인치는 2.54cm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거예요. 1인치는 2.54cm. 근데 1.25, 1.11인치인데 2.54cm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정말 1인치는 2.54cm예요. 칼같이. 다시 한번 1m는 100cm라고 한다. 그럼 사실은 1cm가 100.592cm인데 우리가 인간의 능력상 측정이 안 돼서 대충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측정을 해내서 적은 값일까? 아니야. 1m는 100cm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 요런 정의 내려 있는 요런 숫자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 완전수라고 하는데 유효 숫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은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교수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가 좀 떨어진 바람에 좀 충전 좀 하고 찍느라고 잠깐만 잠깐 움찔거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훌륭한 예시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을 좀 칠판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 완전수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완전수는 유효수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요 말 뜻을 적용시킨 예시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뜸 들여서 정말 미안한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보면요. 국어 60점, 그 영어 70점, 그다음에 수학 75점 딱 요렇게요. 요렇게 하고서 질문. 이 세 과목의 평균을 계산하여라. 평균 점수는 몇 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서 요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60점 더하기 70점 더하기 75점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네를 쫙 다 더해봅시다. 60, 70, 75 하면은 다 1의 자리까지 정확히 측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자, 그대로 더하면은 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쵸, 이렇게 돼서 맞나요? 예, 교수는 산수를 못해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하면 6점 3, 6, 18, 그 다음에 3, 8에 24, 그 다음에 3, 3, 3, 3, 3, 3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쵸? 68.3333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덧셈에 의해서 딱 1의 자리로 딱 맞춰가지고 분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자 몇 자리? 한 자리, 요거는 유효자 몇 자리? 세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유효자 한 자리라고 딱 봐서 유효자 한 자리는 요것만을 딱 앞에 있는 걸 한 자리로 봐줘야 되겠죠. 이거 유효자 한 자리, 3이 유효자 한 자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유효자 세 자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 그치, 유효자 한 자리가 요것만 살리고 나머지를 없애버리면은 반올림을 해서 없애야 되니까 70점이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7.0 곱하기 10의 1승점이 되는 건가요? 평균 점수가? 절대로 이렇게 될 수는 없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바로 완전수 개념을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원래는 68점 얼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70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수가 완전수냐면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여기서는요. 왜 완전수냐면요. 평균을 내기 위해서 세 과목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3이라고 하는 숫자, 정말 아주 확실한 3.1, 3.2 여기 이후에 점 이후에 어떤 숫자가 사실 있는데 측정이 안 돼서 못 쓴 숫자가 아니라 확실히 3 말고는 그 이후에 어떠한 값도 확실하게 없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수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효수자 세 자리인 녀석을 완전수로 탁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오는 값은 유효수자 요거 한 자리를 살리느냐? 이거는 무시. 완전수의 유효수자는 유효수자 따질 때 고려하지 않아요. 절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고 유효수자 세 자리로 결과를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은 어디서 유효수자 세 자리로 만들면 어디서 끊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끊어야겠죠. 유효수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68.3. 네, 그쵸. 68.3 여기까지 딱 반올림 해갖고 3점이라고 평균을 내주셔야 되겠죠. 이게 일단은 유효자 고려해서 정확히 계산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적 표기법으로 적으라 그러면 6.83 곱하기 10의 1승점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더 과학적 표기법으로 명확히 유효수자 세 자리로 답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좋아요. 완전수의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필기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 일단은 마지막 막판 부분에 정말 여러분의 뒤통수를 막 세게 후려 제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사과 한 개가 600원이에요. 그러면 사과 7개는 얼마일까요? 정말 6, 7에 40이 4,200원이라고 대답을 여기 있는 친구들 누구나 다 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사과 한 개는 6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사과 7개는 얼마냐고 물어보면 구구단으로 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사과 7개가 얼마냐, 몇 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곧 있으면 이런 개념을 배웁니다. 자, 사과 한 개가 600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사과 한 개는 600원이라는 이 등식 관계를 분모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개로 물어보고 원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분자 분모 관계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뭘 하냐면은 개와 개를 소거하고 사과와 사과를 소거해서 미친 짓 같죠, 그쵸? 예,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6, 7에 42 해서 4,200원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완전수의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정답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사과 7개 7도 한 자리, 사과 한 개 할 때도 유효숫자 한 자리, 얘는 유효숫자 세 자리. 왜 600원 할 때 6, 100, 100 이렇게 정확히 600원 정확히 썼기 때문에 이거 세 자리예요. 예, 600.1원 뭐 그런 게 아니라 600원이라고 딱 잘라서. 그때 유효숫자 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값을 그러면은 곱셈과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데에서는 사용할 숫자들 중에 유효숫자가 가장 적은 숫자로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효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는 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를 한 자리로 끊으면은 앞에 4만 살려야 돼요. 그래서 4,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마트에 가갖고 내가 정유성 교수의 일반화 원을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트에 가서 아줌마한테 앞에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유효숫자가 뭔 줄 알아요? 자, 열애를 해서요 아줌마 유효숫자를 고려해서 아주머니한테 4,200원이 아닌 4,000원을 드리고 저는 사과 7개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리하고 만나게 돼요. 포도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대해서 나한테 전화하거나 이메일 보내지 마. 난 넌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완전수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 안 한 녀석은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잘 들어요. 지금 여기서 사과 한 개는 600원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정말 한 개는 곧 600원이기 때문에 얘네들 숫자 모두 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완전수에 사용되는 이 600이라는 숫자나 1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유효숫자 고려 대상에서 절대 고려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앞에 있는 사과 7개를 저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사과 7개가 얼마냐고 좀 물어보는 건데 사과 7.23개인데 인간이 0.23을 못 세가지고 7개를 몇 개냐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7개 다음에 그 이후에 소점 위에 어떠한 숫자도 확실하게 없다는 확신이 딱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200원은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것 자체가 완전수가 되어버립니다. 완전수와 완전수끼리 계산해버리면 완전수가 되어버려요. 얘 유효숫자 자릿수는 4자리. 완전수는 계산돼서 나오는 결과값이 10자리가 됐던 11자리가 됐던 100자리가 됐건 10,000자리가 됐던 간에 완전수끼리 계산돼서 나오는 완전수 값의 유효숫자 자릿수는 무한대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 지금 여러분 책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충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실제로 예제 같은 거 풀면서 이제 감을 키우셔야 돼요. 일단 예시는 교수가 드려놨고, 아까 전에 덧셈 뺄셈 했을 때의 유효수자 따지는 방법, 곱셈 나눗셈의 유효수자를 따지는 방법, 그리고 지금 그 와중에서 완전수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완전수를 배제하는 방법, 이걸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예제 1.5번에 문제가 작은 문제가 A, B, C, D 2번 문제가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여기서 A번하고 C번을 교수가 풀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풀어 보시고 거기에 붙어 있는 실전 연습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자, 여러분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교수가 지우고 있을 때. 그럼 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겠죠? 그쵸? 네, 책 수단과 방법 가지 말고 구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월요일날 계약을 했는데 목요일날 때까지 책도 못 구하고 있다. 지금 3일이라는 동안에 못 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했으면 제주도 울릉도만 아니면은 이틀 안에 분명 배달 와요. 이틀하고 3일 안에. 월요일날 주문하면은 목요일날 오전까지, 목요일날 오후 한 2-3시까지는 옵니다. 이 영상 3일 이내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틀 이내로. 그러니까 내일까지. 지금 이 영상은 아마도 교수가 봤을 때는, 금요일 날에 지금 올라오는 영상일 것 같은데, 어저께 기준으로 본다면 목요일날 올라온 영상을 오늘까지는 시청을 하셔야 되고, 오늘쯤 금요일날 올라오는 영상은 토요일까지 시청하시면 되는데, 월요일날에 그냥 교재 주문했으면은 이미 벌써 받고도 남았어요. 예. 좀 에브리타임에 읽어보니까 책 사야 됨? 막 이렇게 글 올라오고, 정윤성 교수 과목은 책을 사야 됨? 뭐 이렇게 글 올라오는데 나는 거기 밑에 댓글로, 사야 돼. 이렇게 댓글 지금 현재 달고 있거든요. 예, 아직도 안 산다는 얘기는 진짜 완전 헬이에요, 헬. 자, 예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자, A번. 덧셈이죠. 여기 앞에 1, 2 다음에 쉼표가 있는데 그거는 천의 자리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미국식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12,342.2 그램 더하기 그 다음에 0.1893 그램. 이걸 더했대요. 자, 덧셈하고 뺄셈은 분명히 얘기했죠. 자릿수를 끊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자세히 계산을 해주셔서 여기 앞만 답을 써주시면 되고 반올림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8, 9, 3 뒤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 적어주시고 1, 2, 3, 4, 2 이렇게 적어주시되 반올림을 하고 여기를 날려버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4, 2.4g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밑에 정답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보다 더 정확하게 쓰고 싶다. 그럼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과학적 표기법을 표시하면은 1, 2, 3, 4.4 여기서 어떻게 앞에 1.234 24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의 4승 맞죠? 네, 1.1234 24 네,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과학적 표기법으로 표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요 염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 자, 여기선 벌써 752m 말로만 할게요. 752m 곱하기 6.9232 자, 요 계산기 가지고 둘이 곱한 다음에 결과값 탁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자, 7.52는 유효수자 몇 자리? 3자리. 그 다음에 6.932는 유효수자 4자리. 그러면 결과값은 유효수자 3자리로 맞춰가지고 앞에서부터 딱딱딱 세 번째 거 딱 끊어가지고 반올림 탁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남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 말로 표현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보면은 52.1m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계산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50페이지에 가면은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 하고 있어요. 정확도와 정밀도, 여러분 구별하실 줄 아시나요? 자, 옆에 그림 1.13번, 아래 그림 1.13번을 봅니다. 자, 그 그림이 그게 뭐예요? 다트판이에요, 다트판. 바늘. 이게 다트 바늘을 던지는 그 판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트판의 정중앙을 갖다가 정답값 또는 정답값 또는 참값이라고 했을 때, 저울로 측정을 하는 행위를 다트를 던지는 행위라고 봤을 때, 저울로 무언가를, 측정 도구로 무언가를 측정해서 제대로 된 정답값, 제대로 된 참값을 저울로 여러 번 측정을 해서 바늘 여러 번 던져서 알아낸다고 비유를 해서 이 다트판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트판이 세 종류가 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정중앙을 향해서 바늘을 5번을 던졌는데, 즉 측정을 5번을 했는데 참값에 거의 가깝도록 바늘이 꽂혔다, 즉 측정이 끝나서 값을 얻어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5번 했는데, 즉 바늘을 5번을 던졌는데 참값, 정답값에는 거의 꽂히지 않고 정답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바늘이 뭉쳐서 5번의 결과값이 근접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술 처마시고 막 던진 거예요. 그냥 정답도 안 맞고 바늘도 한 곳에 몰려서 꽂히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 A번 다트 같은 경우에는, A번 결과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할 때 참값을 향해서, 즉 정확도가 나름 있는 참값, 진짜 정답값에 거의 근접해서 정확하게 측정한 값이면서, 실험 결과면서 동시에 정밀하게 모든 값들이 한 곳에 거의 큰 오차 없이 거의 밀집돼서 측정이 됐다는, 그래서 정밀도가 높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번 같은 경우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결과값, 이렇게 높은 측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참값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네, 그 바늘을 던졌을 때, 측정을 했을 때 그 값들이 거의 밀집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근처에서 거의 차이 없이 균일한 값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도는 있으나 정확도는 떨어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도 없고 정밀도도 없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50페이지에 보면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해서 밑줄 쳐놓고 또 진한 용어,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죠?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과 유효수자를 논의할 때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한데, 정확도는 측정값이 측정된 양의 실제 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를 알려준다. 아까 교수가 했던 말이죠. 실제 값, 즉 정답값에 얼만큼 근접해서 확실하게 맞추느냐가 정확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자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분한다. 자, 정밀도는 그 다음에 뭐냐? 밑줄 칩니다. 정밀도는 같은 양을 2번 이상 측정할 때 그 측정값이 서로 얼마나 가까우냐를 말한다. 즉 오차가 적게 매번 측정할 때마다 나오는 값들이 비슷비슷하게 최대한 나오는 경우, 어느 정도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냐, 그게 바로 정밀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1페이지 가면 이 단어에 드디어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차원 해석을 통한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원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지우고 적어드릴게요.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은 정밀도라는 게 뭐냐면요. 정밀도, 미안합니다. 자꾸 교수가. 자, 차원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안해요. 왜냐면 교수가 지금 카메라 신경 써야 되지, 조명 신경 써야 되지, 막 이렇게 몸 액션이랑 지금 책 앞에 막 신경 써야 되니까, 이게 실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도 보면 중간에 약간 이게 교수가 또 편집을 좀 해서 잘라서 이렇게 편집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죽겠다. 나 빨리 우한 폐렴 코로나 폐렴 요 사태 빨리 종식돼서 강의실에서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죽겠어, 벌써부터. 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얘기할게요. 자, 차원 해석을 이용한 문제풀이라는 이 단어에서 차원 해석은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원 해석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 사과 7개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옆에 이런 걸 곱했었죠. 사과 1개의 가격이 사과 600원이다. 이런 거를 이러한 완전수를 곱해줘서 어떤 작업을 했었죠? 아까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긴 작업을 했었죠? 여기 이렇게 개 지우고 사과 지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지우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가격을 나타내는 단위 원만 남겨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줬을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단위를 바꾸는 과정, 단위 변환 과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완전수를 곱해준 요 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환산인자 또는 다른 말로 변환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곱해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값의 단위는 개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이 사과 7개가 몇 원이냐, 얼마냐라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위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거시켜주는 방식으로 계산해주기 위해서 곱해주는 게 바로 환산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계산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서양 친구들은 구구단을 안 외워요. 초등학교 애들이 구구단 안 외웁니다. 우리나라 애들, 중국, 일본 애들이나 구구단 열심히 외우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데 캐나다 이런 쪽에서 서구권에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단을 잘 안 외워요. 안 외우고 걔네들이 하는 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단위 환산으로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발생한 계산상의 실수가 단위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에 맞는 단위가 나오는 쪽으로 환산자를 계속 바꿔서 곱해주고 막 이런 처리를 하다 보면은 계산상의 실수가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합니다. 답답하네. 그냥 67에 42 해서 4,200원 딱 빨리 0.5초 만에 대답하는 게 더 스마트하고 똑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1950년대만 돼도 벌써 미국은 인공위성 로켓 쏘아 올려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는 아직도 달나라에 사람 못 보내고 있고 이제 겨우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있죠. 그쵸? 수학이 얘네들이 빨리 계산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과학 발전이 멀은 게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더 많이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51페이지에 차원 해석을 이용한 문제풀이라고 해서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줄, 두 번째 줄, 한 네다섯 번째 줄까지 밑줄 쳐야 되는데 세심한 측정과 적절한 유효숫자의 사용으로 올바른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실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 값이 올바른 단위로 표시되어야 한다. 화학에서 여러 문제들을 풀 때 사용하는 단위 변환법을 차원 해석 또는 인자 표시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이제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52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환산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단위 환산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1, 2, 3, 4, 5, 6, 7 1, 2, 3, 4, 5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말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100문이 불여 1문제풀이라고 100번 들어봐야 문제 한 문제 풀어보는 것만큼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제 1.6에서부터 그 뒤에 있는 예제의 1.9번까지 여기 있는 문제들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교수가 예제 1.6번과 짝수로 되어 있는 1.8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홀수 1.7번과 1.9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과제 얘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내 온라인 강의는 출석 인정용 과제는 별도로 시간을 들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강의하면서 필기하는 내용
이런 거 요약해서 적은 필기 내용, 필기 노트 내용만 JPG 파일로 화면 캡처를 하든 사진을 찍어서 JPG 파일, 사진 파일로 이게 사진을 찍든 해서 그 파일들, 내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했습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압축해서, 사진이 여러 장일 거 아니에요, 사진들이. 그걸 압축을 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과제란에다가 올려놓으시면 그러면 그날 출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수가 그거 확인하고요. 목요일날 과제 체크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 목요일날 올라온 영상은 언제까지 보게끔 합니까? 금요일까지 보게끔 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올라온 영상은 언제까지 그래도 볼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나요? 금요일날 올라온 영상은 토요일 안으로 볼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까지 하고 과제까지 제출 딱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제 완료 마무리 시간 다 고려해서 그것까지 해서 확인을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 출석이 됐네 안 됐네를 유체크에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출석. 왜 지난주 이틀 목요일 금요일 왜 출석 체크 아직도 안 돼 있지 막 이렇게 노심초사할 수가 있는데 교수가 아직 확인을 다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카츄 사진, 그 뭐지 꼬부기 사진 뭐 대충 아무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압축해서 대충 올려놓고 화학 교수가 안 보겠군 하고서 대충 올려놓는 정신 나간 후구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일일이 제대로 확인하려면 압축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 다운로드 다 받아가지고 다 열어볼 거예요. 다 확인할 거예요. 네, 확인해서 진짜 필기한 내용 보고서 출석, 미출석 이런 거 다 확인할 겁니다. 지각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각 처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상 100% 안 받거나 과제를 제출 안 하거나 하면은 지각 처리가 됩니다. 영상 80% 보고 과제를 뭐 냈다. 지각. 영상만 100% 봤는데 과제 안 냈다. 지각. 영상은 안 봤는데 신기하게도 과제를 냈어.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이런 것도 지각. 결석은 영상도 안 받고 과제도 안 냈다. 기한 내. 그러면은 결석.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수업이 딱 끝나면, 영상 시청이 딱 끝났다 그러면 필기 벌써 완성됐으면 과제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진만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별도로 여러분 과제하라고 여러분들 달달 볶는 그런 미친 교수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런 흑우 교수가 아니야. 내 얼굴 봐. 검은 소로 보여? 흑우냐? 네. 아니야. 머리로는 지금 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죽는다 진짜. 그래. 미안해. 대학교 영상에서 죽는다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뚝배기 깬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꼭 뚝배기 터지는 수가 있어. 절대로. 어쨌든 야 뭐 저기 뭐 됐어. 더 얘기하면 나의 흑역사만 떠오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6, 예제 1.8번. 자, 1.6번부터 풀어볼게요. 칠판 지우고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좁으니까 매번 지워야 돼. 자, 봅시다.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초목초목 하는 당분의 섭취량은 0.0833파운드이다. 자, 이 값을 밀리그램으로 나타내면 몇 그램이 되겠느냐? 밑에 친절하게 1파운드는 그램으로 453.6g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교수처럼 한번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어보면은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 당분 0.0833파운드. 0.0833파운드. 이 파운드 단위 이렇게 기울여서 적을게요. 자,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게 몇 밀리그램이냐? 이걸 갖다가 밀리그램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곱하면 되냐면요. 먼저 문제에서 알려주는 환상인자가 일단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파운드 1파운드가 몇 그램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453.6 6g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화면 조금만 올릴게요. 미안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무슨 단위가 필요하지? 밀리그램 단위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파운드, 소거. 요거까지는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램이 남아있네요. 그램. 그래서 그램이 몇 밀리그램이냐 뭐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런 환산인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넣어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자, 1g은 1000mg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1kg, 1리터는 1000ml 보통 이렇게 얘기하듯이 밀리의 의미가 그냥보다는 1000배 정도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램 딱 없어지고 나면은 이 식에서 요 식 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위가 밀리그램이 남아있으면 정답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계산기 가져와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부터는 공학용 계산기 쓰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와가지고 0.0833 곱하기 453.6 곱하기 1000 해갖고 여기다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완전수는 누가 완전수가 되는 건가요? 그쵸? 여기 1 요거 지금 환산인자도 있잖아요. 환산인자는 모두 완전수입니다. 왜냐면 정의를 내렸잖아요. 얼마는 이퀄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효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놈만 봐야겠죠. 요 놈은 유효자가 세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0.0833 곱하기 453.6 곱하기 1000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값을 적어본 다음에 앞에서부터 세 자리를 끊어가지고 답을 딱 반올림해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정답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풀이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정답을 과학적 표기법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지금 예제 1.6번은 과학적 표기법으로 3.78 곱하기 10의 몇 승? 4승 밀리그램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3.78만 딱 살려가지고 과학적 표기법으로 유효자 세제를 표시해놓은 이유는 바로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완전수를 무시하고 0.833의 유효자를 그대로 받아다가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7번은 마찬가지로 쉬워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워야 되겠다. 또 지울게. 1.8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지 이제 쉬울 거예요. 한 번씩 해봐. 물론 책이 없는 친구들은 교수의 뒤통수를 지금 보고 있겠죠. 자, 봅시다. 1.8번 액체 질소는 액화 공기에서 얻어지며 냉동 물품이나 저온 실험에 이용된다. 말 되게 길다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액체 질소는 끓는 점 마이너스 196도 영하네요. 섭씨로 영하 196도 또는 77켈빈에서 끓고 밀도가 0.808g/cm 세제곱이다. 자, 이 밀도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밀도값을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단위로 나타내시오. 뭔 말이야? 뭔가 어렵다.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적으세요. 0.808 g per cm 세제곱 이거를 뭐로 바꾸라고 하냐면은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자, 여기서 요걸로 바꾸려면 이제 앞에 있는 숫자는 뭐 그대로 두고 단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데 잘 따져보면 쉬워요. 자, 먼저 곱하기. 일단 여기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1, 1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1kg은 1000g이다. 이렇게 적으면 일단 끝나요. 그러면은 소거가 되겠죠. 그램 삭제. 그래서 킬로그램만 정확히 분자의 단위의 분자 부분에 킬로그램만 살아남아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분모의 센티미터 세제곱을
뭐예요?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는 작업만 남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저는 이렇게 적어줄 것 같습니다. 하는 거 보세요. 문제에서 말하는 미터 세제곱이 분모에 들어가려면 미터 세제곱이 밑으로 빠져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터가 분모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위에 센티미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가 소거가 되면서 미터가 커버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1m는 100cm인데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3승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거 3승 그 다음에 요거 3승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자, 잠깐만요. 이거 표시 똑바로 해야 돼. 요거 덩어리가 3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곱하기 이걸 갖다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1m 세제곱은 100000000 공이 6개. 지금 100이 세제곱 되면 이렇게 되고 센티미터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요거 소거된다는 게 지금 요거 소거된다는 거거든요. 뭐랑 요거랑 분자에 있는 단위 센티미터 세제곱이랑 분모에 있는 세제곱 센티미터랑 소거가 되고 남는 거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만 최종적으로 남아서 요 단위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0.080 곱하기 10의 6승 1 000 공이 6개인 100만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유효숫자는 세 자리이기 때문에 세 자리에 맞춰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0.8 이렇게 해서 곱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곱해줬다는 얘기는 지금 요거가 3승이랑 같이 소거가 되면서 얘를 여기 빼먹었네. 미안합니다. 3승 이거 통째로 얘를 소거하는 거는 여기는 센티미터 여기는 3이 같이 돼서 소거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램은 요게에서 소거가 돼서 남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남아서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를 맞추면 나머지 숫자들은 전체 남아있는 이제 단위만 맞췄으면 숫자들끼리만 서로 곱하고 빼주고 정확히 해주게 되면 결과값은 정확히 탁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제 1.8번이요. 이러한 논리로 예제 1.9번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요 단어의 마지막 내용. 자, 그래요. 예제 1.9번이 있는데 예제 1.9번은 여태까지 교수의 설명을 잘 들어왔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유효수자 따지면서 유효수자를 따지면서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또는 곱셈 나눗셈의 법칙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지금 와서 단위 완성과 함께 예제 1.9번을 종합해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해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래서 각 예제가 예제 1.1에서부터 1.9번까지 예제를 잘 보시면 예제 설명 충분히 잘 나와 있고 그 밑에 실습 연습 문제, 실전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 실전 연습 문제도 풀어보셔야 복습이 됩니다. 부탁인데 이 과목은 어느 과목하고는 다르게 어느 교수님 과목을 듣더라도 책에 있는 예제와 그 밑에 있는 실습 연습 문제를 같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고 자꾸 이제 연습을 안 하다가 이렇게 복습을 안 하다가 앞에 1단원에서 미흡했던 거 2단원 가서도 미흡한 거 또 나오고 3단원에 가서도 또 미흡한 거 또 나오고 4단원에서 가서도 또 미흡한 거 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버리면 나중에 한 5단원 6단원 가잖아요.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범위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화알못이 진짜 또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끝나고 나면은 연습 문제들이 나오네요. 57페이지, 그 다음에 58페이지, 59페이지, 60, 61페이지까지 막 연습 문제가 무진장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나? 62페이지 가보세요. 62페이지 가면은 실습 연습 문제, 예제 밑에 붙어 있는 실습 연습 문제의 정답은 거기 매 단원마다 연습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조용히 손들 교수를 찾아와요. 교수님 있잖아요. 실습 문제 정답은 실습 연습 문제 정답은 교수님 어디 있나요? 이걸 꼭 물어봐. 지금 설명을 하잖아. 이걸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연습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는데 연습 문제가 정말 많죠. 몇 문제까지 있어요? 지금 번호가 1.62페이지 보니까 와 115문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매 단원마다 연습 문제가 한 이 정도씩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풀라 그러면 교수가 진짜 악마 자식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교수는 그래도 그 휴머니즘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영상 딱 끝나고 나면은 공지사항에 교수가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뭐라고 올려놨냐면은 1단원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할 연습 문제 이렇게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각 단원마다 한 대충 15문제 전후로 문제를 찝어드릴 거예요. 그것만큼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교수가 연습 문제 풀이집도 올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공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해답지도 올려줬겠다. 앞에 설명이 이렇게 영상이라고 해도 좀 온라인 강의라도 실제로 강의실에서 저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런 퀄리티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 들을 만큼 들었고 예제하고 실습 연습 문제 풀면서 복습 다 끝났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면 완벽하게 클리어 될 겁니다. 여러분 실력은 확실히 잡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상은 가능하면 주간에 낮에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가능하면 들으면 참 좋고 그렇게 듣고서 저녁 때 복습하고 연습 문제 시간 내서 풀어보고 이래야 학습이 돼요. 혹시 온라인 강의 기간 동안에 에브리타임 같은 데 올려져 있는 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야 온라인 강의 시간 이 기간 너무 좋아. 풀타임 아침 8시부터 오후 저녁 7시까지 풀타임으로 알바하고 돈 벌고 밤늦게 영상만 보면 되겠지. 출석 체크하면 되겠지. 이렇게 캠퍼스 라이프를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공부가 뭐 그렇게 만만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낮에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 시간 내서 알바하시는 게 맞고 쉬고 노는 게 맞을 텐데 글쎄요. 공부할 시간이 충분한 시간 앞에 많은 시간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이 잠도 자고 놀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뒤바꿔서 생활하는 게 얼만큼 효율적이고 현명한 생각인지는 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친구 많이 못 봤습니다. 제발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고 놀 때 노십시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라. 그렇죠? 예, 좋습니다. 교훈과 이런 걸 주면서 마무리하는 훈훈한 일반화 원의 강의. 자, 1단원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